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시냅스 뇌질환연구단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은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는 왜 생명과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생명과학에 대해서 짚어보고, 제가 속해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어떠한 기관인지, 또 시냅스 뇌질환연구단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간략한 저의 소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과학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생명과학은 말 그대로 생물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생명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구조,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명과학은 생명체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류를 위해 발전시키는 데에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학문으로서 생물학에 더하여 농학, 생명공학, 그리고 기초의학학 등이 포함되는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거시적인 생물학과 실험실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미시적인 생물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는 오늘 실험실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시생물학 쪽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 거고요. 이 분야가 발전되게 된 계기와 또 어떠한 패러다임의 틀에 기초하여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발전되는 과학기술에 맞춰서 생명과학이 포용하고 있는 한 분야인 뇌과학이 어떻게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고 인류에 도움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의 근간이 되는 순수 학문 분야의 생물학의 시작은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단순하게 취합하고 정리하는 박물학의 일종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라는 질문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해 얻어지는 경험에만 의존하였고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도구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 현미경의 핵심인 렌즈의 재료가 되는 석영, 유리의 가공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명체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세포라는 소단위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 호기심으로 인해 우리는 후에 미생물이라는 존재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생물학은 우리의 삶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기초이자 응용되는 기술 개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미생물에서 발견된 효소가 코로나의 양성 여부 확인을 위해 열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항생제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미생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 미생물학에서 시작된 발견이 일상생활과 삶이나 죽음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국가의 산업적인 경쟁력을 끌고 가다 보니 생명과학은 하나의 학문으로의 의미를 넘어 현대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시생물학에서 미생물학만이 중요하냐?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생물학과 미시생물학은 균형 있게 발전되어 왔고 거시생물학의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시생물학의 유전학이 등장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방탄소년단만큼 핫한 셀럽이 바로 찰스 다윈인데 알고 계셨나요? 사후인 지금도 너무나도 유명한 찰스 다윈은 생명체의 진화론과 창조설 간의 역사 깊은 논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던 사람입니다. 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반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를 지지하고자 하던 사람들도 많았었는데요. 지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유전학의 아버지, 완두콩을 교배하는 수도사 맨델이었습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은 너무 유명하니까 생략하도록 할 거고요. 이 맨델이 행했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식물 기르기에 의해 발견된 유전 법칙에 대한 내용이 후에 찰스 다윈이 사망한 집에서 발견이 되면서 20세기 과학자들이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 여러 사람들 중에 왓슨과 크릭이라는 두 사람이 유전 정보를 담은 물질인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모든 생물체가 공통적인 유전 정보 전달 방식을 가지고 같은 유전 암호를 공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염색체 속에 있는 DNA, 이중나선 구조의 유전 물질이 밝혀짐에 따라 사람들은 또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이 꼬여있는 물체가 어떻게 나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이 D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문을 시작으로 분자생물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분자생물학에서는 DNA로부터 아미노산, 즉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소 단위가 만들어지는데 일련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것을 코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분자 수준의 이해를 통해서 DNA가 가진 수수께끼를 풀고자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설과 진화론이 고대 시대부터 논쟁을 벌여왔을 만큼 복잡하고 원인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았던 생물체에서 일련의 규칙과 체계를 발견한 것은 이 비생명과학계에도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생명과학계는 물상과학을 의미하고 물리, 화학, 지구과학, 천문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에 접목된 분야인 화학과 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물질 자체를 연구하고 이미 존재하는 물질에서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화학 분야에서는 생명체 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물질인 아미노산과 효소, 그리고 이 효소들이 행하는 반응들과 구조, 그리고 기능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와의 접목은 어떠할까요? 생물과 물리, 언뜻 들어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지만 물리학계에서는 생명체의 효율적인 열 전달, 그리고 전기 전도 시스템, 그다음 작은 분자들의 확산과 수송, 또 재생이 가능한 생체 재료와 이상적인 균형, 사람이 걸을 때의 완충 시스템, 또 단백질들의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에 의한 움직임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몸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계산, 수치화하고 예측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공식화해서 발전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짤막하게 프리젠테이션으로 준비한 내용은 3개월 전기 자극으로 15년 만에 깨어난 식물인간 분에 대한 뉴스 이미지이고요. 이 생물리학은 노벨상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여도에 맞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이 과거 학문간의 융합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디지털 시대로 발전하고 정보가 곧 돈인 요즘 시대에 발맞춰서 생물 정보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생물학 관련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석하는 분야로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는 헬스케어에 없어서는 안 될 학문이 되겠죠. 헬스 하니까 요즘 코로나 블루와 함께 근 손실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여러분들은 단백질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저희도 물론 음식, 영양분으로서의 단백질도 생각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학문들을 공부하다 보니 이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 이미지도 생경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단백질의 건축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구조생물학이라고 하고요. 구조를 밝히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게 어렵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고 장비도 좋아야 하고 또 최초가 아니면 끝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극단적이긴 한데 과학자에게 최고의 영예인 노벨상을 가장 많이 안겨다 준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한때는 북한보다 가난했었고 한강의 기적을 겪었던 나라에서 생명과학이나 기초과학 공부는 사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벨상이라고는 유일하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는 선진국 지표를 얻기 위해서 상 하나 받자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아웃풋이 무엇이며 얼마만큼 있는지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 옛날에 가난했을 때 88년 올림픽이 가져다 주었던 경제적 부흥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 또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평창의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올림픽에서 전 세계의 국민들과 참가 선수들이 금, 은, 동메달을 귀히 여기고 해당 국가를 주목하는 것과 같이 생명과학과 기초과학으로 받게 될 노벨상은 그 자체로 국가적, 개인적 명예를 가져다 주고 그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상금들과 또 세계적인 투자자산 몰림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경제 활성화에 좋겠죠. 하지만 더욱 직접적으로 와닿는 아웃풋은 내 가족이 아플 때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생명과학, 기초과학 공부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임상에서 치료를 직접 하고 계시는 의학학 계열 전문직 종사자분들은 특히 난치병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 가장 절실히 이 분야의 공부와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생명과학을 공부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에 기반하여서 실제로 환자 한 분 한 분에 맞게끔 맞춤 의료가 가능하게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조금씩 있고, 가까운 미래에는 정말로 생명과학이 환자분들께 희망을 넘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모든 학문 분야는 생명과학을 전공하신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었고요. 미시생물학의 미생물학, 유전학, 분자생물학을 넘어서 응용적으로 병리학, 기초생리학, 인체부학, 발생생물학, 신경과학, 세포분자면역학,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모든 학문 분야는 생명과학을 전공하신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이 건물은 기초과학연구원 아이베스 대전 본원 건물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 좀 더 규모가 있고 기존에 있어 왔던 정부 출연 연구소와는 다르게 유럽의 방식을 따와서 대전에 헤드쿼터를 두고 전국구로 아이베스 소속 연구단이 퍼져 있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여서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분들을 지역별로 고급 인력으로 양산하고 그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속해 있는 시냅스 뇌질환연구단은 카이스트에 자리 잡은 캠퍼스 연구단입니다. 김은준 단장님과 정민환 부연구단장님께서 연구단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우수한 연구팀들이 연구 기량을 펼치고 계시고 연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랩 매니저, 기술팀, 관리팀, 그리고 행정팀이 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냅스가 어떻게 생겨나고 조절되는지를 파헤치는 연구부터 그러한 시냅스 조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뇌질환, 특히 자폐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서 발견되는 여러 유전자들의 변이가 어떻게 뇌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함으로써 기초의학, 기초과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핫했고 여전히 셀럽이라고 말씀드린 찰스 다윈만큼 유명한 과학자가 한국에도 계시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하신 고 우장춘 박사님이십니다. 이미 교정되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정립하신 우장춘 박사님은 당시 여건상 일본에서 수학을 하셨고 찰스 다윈의 학설이 오류라는 점을 종해합성 이론으로 증명하시면서 우장춘의 삼각형, 일명 우스 트라이앵글로 학계와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과학자이십니다. 일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우장춘 박사님은 황폐했던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 중 하나인 식량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역별 특산 품종을 개량, 보급하심으로써 기초에 기반하였지만 실생활에 적극 활용이 가능했던 실용적인 학문을 지향하셨습니다.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에 계신 단장님들도 이와 다르지 않게 기초에 충실하면서도 실생활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 예로 유일한 여성 과학자 단장님이신 김빈내리 단장님께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올해 초 코로나 사태에 큰 도움이 되는 유전자 지도를 발표하셨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생명과학, 기초과학이 꿈꾸는 세상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노벨상에서 여성 듀오 과학자분들이 질병 정복의 키, 유전자 가위 기술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저희 교수님들의 안목과 친분 덕분에 직접 뵌 5번째 노벨상 수상자 분이셨던 샤르팡티에 박사님은 국내 학회 참여차 한국을 방문하셨었던 박사님이셔서 더욱 기뻤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운 좋은 과학 금수저인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짤막하게 저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린 기초과학연구원 시냅스 뇌질환연구단에서 생명과학의 한 축인 뇌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냅스의 조절 기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시냅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유전자가 사라졌을 때 시냅스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실험 동물 중에 하나인 쥐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쥐와 사람이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유사점을 고려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냅스의 변화는 곧 뇌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이러한 변화는 행동학적인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학적인 차이를 약물로 교정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뇌의 차이점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세포 신호 단위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있고 논문을 투고와 게재하는 데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뛰어나신 연구자분들이 너무 많으신 이 기초과학연구원인데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의아하시겠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중고등학생분들과 나이대적으로 아마 가장 가까운 편에 속하고 공감대를 나름 형성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스트리밍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험 성적만큼 중요한 공부의 본질과 쓸모 그리고 확정법에 대해서 유익한 강의들과 함께 재미있게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초과학연구원 시냅스 뇌질환연구단 선임연구원 이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